지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주민주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과 의미를 먼저 간략하게 짚고 이야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이제 30년 만에 좀 전면적인 개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좌절이 됐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됐지만 법률 수준에서라도 필요한 어떤 분권 조치들, 또 지방자치 개혁 조치들을 좀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방했던 취지에는 많이 못 미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먼저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개정안 중에서 특히 주민주권 구현이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니까요. 먼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픽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주민 주권 관련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큰 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총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가 좀 단체 자치 중심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본래 목적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주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총론적으로는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좀 주민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총론적인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지금 조례안을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주민감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제도들을 좀 청구 가능한 기간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이 요건도 좀 완화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 숫자도 좀 줄여줘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주민투표 제도도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요건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는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그 조례안 주민 발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발안 제도. 왜냐하면은 이 제도가 사실은 도입이 된 지는 좀 됐는데요.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 제도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시청, 구청, 군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다가 이 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서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집행부가 그거를 심사해가지고 의회로 보내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집행부가 심사하는 단계에서 이게 좌절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냥 그 집행부에 서명을 내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의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취지를 생각하면 근데 집행부에서 이걸 각하시키는 사례들이 최근에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이제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니까 한 단계가 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주민자치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발안제 이 세 개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정권이 확보되는 제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각각을 갖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주민발안제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발안제는 입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발안제도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야만 조례안을 낼 수 있었는데 예. 주민발안제도는 직접 주민들이 그걸 의회에 안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무슨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핵발전소를 지역에 들여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이제 지역의 중요한 쟁점이 됐을 때 그걸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투표로 물어보는 게 주민투표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는 이제 정책에 대한 겁니다. 뭐 가령 원전을 할지 말지, 뭐 화장장을 유치할지 말지. 그런데 주민소환은 뭐냐면은 사람을 놓고 하는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임기 중에도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게 주민소환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뽑았는데 잘못 뽑았다. 그러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제도입니다. 이 3대 제도 중에서 주민발안제는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발안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온전한 주민 발안제가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단체장이나 뭐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는 제출해서, 그쪽에 제출하는 거니까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고 주민투표제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 서울에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우리 주민투표제가 있었어 이러면서 해봤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지도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뚜껑을 좀 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주민소환제는 우리가 또 경남도지사 그 소환, 뭐 제주도지사도 했었고, 제주도지사도 했었고 주민소환제가 가장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었던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시도를 막 하다가 뭐 몇 명이 서명했느냐 이런 거 따지고 뭐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민소환도 똑같이 그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처럼 그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를 안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 투표를 한 것 중에 개표한 거는 초창기에 그 경기도 하남시 의원 2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개표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죽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이게 남이 대신해줬네라고 빼고 집어넣고 뭐 이러다가 숫자 노름을 하다가 이제 결국 3분의 1 안 됩니다. 그러고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자, 이 주민조례 발안제는 확실히 우리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자기 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집행부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는 의회에 직접 보낼 수가 있고 가령 올해 3월 달에도 경남 하동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서명을 받았는데 그걸 군청에 지금 내게 돼 있으니까 군청에 냈는데 군청에서 의회로 안 보내고 이걸 각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주민조례 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군청이 아니라 군의회로 바로 가면 되니까 한 단계가 생략이 되고 조금 그래도 지금 제대로 된 주민 발안 제도가 좀 도입된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발안을 했는데 지방의회가 최근에 심사를 미루다가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심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건데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발안을 한다는 거지 발의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발안은 했지만 그걸 심의하고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거는 그렇죠.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성실하게 심의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지방의원들이 나는 이 조례 싫어 이렇게 생각해서 심의를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부결시켜버리면 그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3제도가 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일단 발안을 해요. 발안하는데 심의 제대로 안 하고 상정 안 시키려고 하고 이런 의원들 있으면 딱 찍어놨다가 주민 소환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함부로 주민이 발안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심의한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단체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주민 투표에 붙여서 나름대로 그 정책들을 갖다가 뭐 신뢰도를 갖다 묻고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좀 가로막거나 하더라도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제도가 잘 힘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꼼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단 주민 조례 발안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일단 뭐 개선이 되는 겁니다. 갖췄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주민 소송 청구 연령을 완화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주민 뭐 소송이나 주민 감사 조례 청구 또 발언이나. 조례 주민 발안 제도는 지금 이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선거권이 만 19세에 묶여서 만 18세로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일단은 이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주민 발안이라도 먼저 만 18세부터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도에서라도 만 18세로 낮추는 게 그래도 이 선거권이 지금 만 18세로 낮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주민 소환이나 주민 투표는 여전히 만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정부 그런 발표로.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투표라는 행위가 투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는 이제 선거하고 준하니까 선거권이 만 19세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좀 만 18세로 낮추기가 좀 어렵다라고 아마 정부는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선거법이 안 바뀐 또 상태에서. 네. 선거법도 그렇지만 예. 뭐 바뀌지 않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투표를 해야 되는 거를 바꿔놓는다면 네. 충돌이 충돌이 되지 일어날 수 않냐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 사실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의 선거권은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요즘 유럽에서는 지방선거는 만 16세로 낮추는 나라들이 예. 많거든요. 지방선거부터.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방자치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민소환, 주민투표도 만 18세로 낮춰도 좋지 않았을까. 예.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근데 지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얘기를 갖다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주민발안제도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주민투표제하고 주민소환제는 진짜 개선이 됐나 네네.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운영 실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실시 현황 지금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주민투표가 2004년에 도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투표가 지금 8건밖에 안 됐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건 미개표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였고 나머지 7건이 처리됐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7건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관한 주민투표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주시, 청원시, 청원군 통합하다든지 뭐 제주도 통합을 서귀포시, 제주시, 뭐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거 통합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건 관에서 막 주도해가지고 맞습니다.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사실 예. 주민투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래적으로 그 주민자치라는 정신에 맞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한국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딱 한 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유일하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되는 형식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죠. 사실상 주도했다는 비판도 예. 있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주민투표였고요. 자, 주민소환도 한번 볼까요? 네. 2006년에 도입이 됐네요. 네. 그런데 역시 추진은 많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을 받는 단계에서 이 서명 숫자를 세우지 못해서 종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76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서명을 못 채운 사례들이고요. 예. 그리고 8건의 투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하남시의원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은 개표를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돼야지 개표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3분의 1이 안 됐어요. 예. 안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 투표장에 가는 것은 막았죠. 나를 반대하는 행위다. 예. 나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자기 지지자에게 일종의 오더를 내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투표장에 못 가게 되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3분의 1 투표율이 안 돼가지고 개표 자체를 못했던 사례들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보시는 것처럼 뭐 10년 이상 도입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상은 거의 죽어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송제도도요. 네. 이게 지금 2007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1년째 되는 건데 네. 종결이 31건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 청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주민들이 서명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소송을 또 해야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데 또 소송을 막상 해보면 주민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너무 적어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건밖에 승소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주민 소송은 어떨 때 네네. 소송을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소송이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좀 서명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제도인데 주민감사 청구라는 제도는 원래 일본에서는 한 명만 해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예. 소송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 때 이게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주민 서명을 해야지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걸 거쳐야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감사 청구 자체가 좀 하나의 장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하면은 이게 법원으로 가는데 그렇죠. 이게 소송 대상이 아무 행위나 되는 게 아니라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 쓸 때 뭐 가령 업무 추진비 같은 걸 엉뚱하게 썼다. 그런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소송을 해도 왜 패소를 많이 하냐면은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안 주잖아요. 자료가 투명하게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 가서 주민들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고 또 청구한 거 안 되면 그걸 또 행정소송해가지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해서 받아내면은 또 차일피일 뭐또 비로고 그러다가 감사 청구 이러다 보면은 임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소송 제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이런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은 나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근본적인 개선책들이 되는지는 지금 꼼꼼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분명히 정부에서는요, 개정안을 통해서 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이 제도들의 그 어떤 장벽들을 낮췄다라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낮춘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 가령 뭐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서명받아야 되는 숫자를 지금은 뭐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인데 그걸 뭐 150에서 300으로 낮춘다든지 그 서명받아야 되는 숫자를 주민감사 청구 또 주민 그 발안을 할 때 지금의 제도는 완벽한 주민 발안 제도는 아니지만 그 집행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다가는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받아야 되는 서명 숫자를 좀 낮춰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장벽을 낮춘면은 있는데요. 근데 아니 저희 투표율 그 3분의 1 미달하면은 개표하지 않는 그런 것도 사라졌잖아요. 이번에 주민소환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좀 낮춰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이 안 되면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를 안 한다는 조항은 없애는 걸로 돼 있는데 새로운 게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주민소환이든 주민투표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최소한 투표권자 중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가령 투표율이 30%다. 가령 보궐선거는 30%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30%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야 되네요.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30%가 투표율이라고 하면은 80% 이상이 찬성해야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 80% 이상이 찬성해야지 소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이게 과연 개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30%면은 그 당선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아니 소환을 하는데 전체 주민의 그 최소한 25% 이상이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참 물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어요. 25%만 갖고 내쫓는다면 나머지 물론 그렇습니다. 75%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데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와서 투표를 해서 자기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 4분의 1 이런 확정 요건을 두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투표에 불참하지 않는 운동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보이콧 운동을. 지금은 보이콧 운동을 해서 투표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떨어뜨리면 찬성률이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 아니면 4분의 1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제도까지 보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지금 요번에 나온 개정안도 상당히 높은 장벽이라고 봅니다.
주민 소환제 쪽에서 완화된 것들도 있다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주민 소환제가 네네. 선출 1년 또 네네, 임기 종료 네. 1년 이내에는 네네. 발의 금지 기간을 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확대를 준 거는 그래도 주민 소환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네. 주민 소환이 가능한 기간을 좀 확장하는 건 필요하고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장벽은 지금은 이제 이 투표율, 개표율 이게 참 문제입니다. 투표율, 그다음 확정 요건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다른 부분들을 좀 완화하더라도 이게 주민소환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이때 그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못하게 했던 거는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된 겁니까? 지금 이번에 뭐 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요거는 뭐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는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 건 아까 4분의 1 조항이 아마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이 좀 궁금해요. 다른 네네. 나라도 이렇게 막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옆에 일본이 주민소환 제도를 시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도 서명은 꽤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예.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그런데 개표율에 관한 그 장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지금 나온 정부안처럼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지 소환이 된다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약에 이 서명만 받으면 예. 이 주민소환 투표의 대상이 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투표를 하지 말라는 운동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지켜달라. 나를 해임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 개표율 3분의 1, 그러니까 투표율 3분의 1, 또 요번에 뭐 확정 요건 이 찬성 4분의 1, 이게 있으면 결국에는 또 만약 주민소환이 시작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 투표장에 가지 마라. 이 아마 전략을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일본은 실제로 소환되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유명무실을 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분의 1 투표율 조항이 기존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겠다는 4분의 1이 찬성해야지 확정된다는 조항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일본에서 그렇게 그 주민소환이 편하게 해놨어도 네. 거기 보면 극우 뭐 굉장히 비판받는 그런 단체장들 있는데도 쫓겨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네. 단체장으로 선임된 네. 사람을 쫓아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정말. 네. 왜냐하면 그만한 지지를 받아서 단체장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걸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 부분 있잖아요. 온라인 투표. 네네. 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네네. 이게 도입되면 그래도 좀 더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네네. 그리고 투표 방해를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온라인 투표라기보다 온라인 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민 소환이나 주민 투표를 주민들이 요구할 때 서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예. 그 서명 받는 게 지금까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사람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생년월일 쓰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아하.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거라서 예. 그거는 뭐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명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로 온라인 투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그거, 정부에서는 얘기를 해서 예, 근데 앞으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뭐 선거도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의 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그럼 같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일단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건 온라인 청구까지 일단. 청구까지만. 네네네.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떤 장벽이 뚫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선거나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이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언뜻 생각해도 이 온라인 투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투표율은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에서 지금 주민투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은 아니고 우편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좀 다양한 투표 방식도 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데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좀 청구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언뜻 생각해도 특히나 지역이 이제 좀 넓은 곳, 그 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우편으로만 그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네, 투표율이 네.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근데 예. 그것도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제도가 네. 개선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주민 참정권이 너무 강화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는 꽤 조직적으로 그런 네, 반대들을 네, 하고 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네. 뭐 가짜 뉴스까지 얹어가지고 그런 게 네. 돌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주민 참정권이 강화되면서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양날의 칼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긍정적인 쪽으로 이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주민 소환을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결국에는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맡기는 게 주민자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온 압력을 걱정해가지고 제도 자체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예. 그럴 바에는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이런 제도들을 만들 때 너무 그런 오남용의 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예. 너무 제도를 쓸 수 없게 만들어놔서 예. 그동안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주민주권을 표방했다면 그런 좀 약간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좀 더 파격적으로 예. 저는 이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감시 네. 이게 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로도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건 예. 지금도 주민들이 활용도 꽤 하고 있고 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소환도 하고 예. 또 정책으로 제안할 게 있으면 주민 발안도 하고 또 주민투표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활용하기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이 시점에 좀 지역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예. 정부가 좀 제대로 법 개정을 하도록 하고 예. 그 개정된 제도를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해서 예. 진짜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뜻에 맞는 예. 뜻에 따르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권리를 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활용해야 네, 네. 그래야 우리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이제 강화된 주민주권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